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는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 트러스트홀로부터 이낙연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의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와 추미애를 방치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의 영정사진을 스님 영정사진과 함께 마치 부부처럼 진열해놓고 이를 사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추미애가 궁지에 몰리자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노무현을 이용한다는 비난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부터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실 보좌진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내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민생협력 분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20억 원이나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것인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성한 소식과 함께 따뜻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열불이 나서 추위에 얼었던 몸도 금방 따뜻해지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과 지지율 이 둘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그동안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다기보다는 반문재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가 임기 초반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아무리 탄핵 정국에서 당선됐다 하더라도 또 이른바 평화쇼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대선에서 41%의 득표율을 얻은 문재인이 임기 초반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아마 그때부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80%가 넘는 지지율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앞뒀던 작년 11월에 그의 절반인 40% 초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 같은 추이를 놓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과거 김영삼의 지지율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나회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 금융실명제 등으로 71%의 높은 지지율로 시작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한 쌀 시장 개방으로 큰 반발이 세지며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독주로 임기 반환점엔 29%까지 추락하게 되는데요. 자, 이후 외환 위기를 맞으며 결국 초라한 한 자릿수 6%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문재인의 임기 중반 부정평가 47%는 같은 기간 이명박 대통령 43%, 박근혜 대통령 44%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문재인의 긍정평가 지지율은 대부분 반사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권이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적폐청산 프레임, 친일 프레임, 반평화 세력 프레임 등 그런 작업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기반한 지지율이라는 거죠. 자, 또한 북한과의 밀착으로 이른바 평화라는 프레임도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지만 연락소 폭파, 우리 공무원 피살 등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도발로 평화라는 환상을 가진 국민들도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 정권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쉽게 풀릴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임기 반환점을 돌았던 문 정권의 지지율을 받쳐줬던 또 한 가지는 올해 초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도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유독 문재인만 그 타격을 피해갔습니다.
쟤는 이른바 K방역이라는 프레임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갔고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민들이 결집하는 특성을 가진 국민성 덕을 본 것이죠. 자, 일종의 금모으기 때처럼 말입니다. 자,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영업 제한 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백신 경쟁에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 짜파구리를 먹으며 박장대소를 터뜨려도 그런가 보다 참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여파로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던 어제 문재인 정부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갑자기 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여주긴 자료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일부는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자료 199건을 제공했고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또 뭐가 나왔다, 새로운 뭐가 발견이 됐다 이러면서 MBC, KBS, JTBC, YTN 등을 앞세워서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국민들께서 너무나 지겨워하고 계시죠. 어쩌면 레파토리가 한결같을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한국갤럽 리얼미터에서 매주 발표하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에 불신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구전 효과가 있고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만난 분들마다 이 여론조사가 대화의 소재거리가 됐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퍼뜨리고 회자돼야 문재인 정권의 방어막이 하나 둘씩 뚫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TBS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오른 57.3%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특히 좌파 성향 국민들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이들의 지지율은 72%에서 64.2%로 7.8%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진보층은 앞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52주 만에 최저치를 보였던 2주 전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71.2%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굳건했던 좌파 블록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균열 양상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대전, 세종, 충청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 45.4%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14.9%포인트 감소한 30.5%로 나타났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윤 총장의 투영된 이른바 충청 대박론이 최근 여권의 윤석열 파상 공세와 맞물리며 문재인 지지율을 갉아먹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전라도에서도 지지율이 72.2%에서 58.3%로 13.9%포인트 하락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41.4%에서 31%로 10.4%포인트 빠졌습니다. 서울도 긍정 36.5%, 부정 58.5%로 격차가 제법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여 성향의 리얼미터가 급격히 추락하는 민심 위반을 외면하지 못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5.18%를 기록하는 그날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투입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는 어제 상세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당초 오늘로 예정된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는데요. 모든 징계위원을 추미애가 지명하게 돼 있고 이 차관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이 같은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내 검사들 대부분이 정권의 반기를 든 상황에서 향후 진행될 원전 수사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제 밖에도 시간을 벌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최재형 감사원장이 던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톤을 이어받은 원전 수사에 청와대와 여권이 아주 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밝히는 첫 단추인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범죄 의혹도 언론에 의해 속속들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의 검찰을 응원하면서도 적정 수준에서 문 정권과 윤석열의 검찰이 타협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준점은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심혈을 기울여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 즉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죄를 묻고 수사를 덮는가 아니면 윗선을 캐고 들어가는가일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이 원전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내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봅니다.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기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얼마 전 보도가 됐죠. 자, 과연 일개 공무원이 무슨 빽을 믿고 이런 미친 발언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권에 계속되는 압박을 이겨내며 7,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의 검찰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뜻이 뭔지 헤아려 권력의 모진 압박을 이겨내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반드시 내놔야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타당성을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할 때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 의뢰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유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공문 결재를 요청했을 때 기록을 보지 못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재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감찰관은 지난 1일 감찰위가 시작될 무렵 감찰위가 열리는 이 시점까지 기록을 보지 못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 감찰관은 자신이 상당 기간 보고에서 배제된 사실부터 알렸고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이뤄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경하게 항의했습니다. 유 감찰관이 기록을 못 봤다고 했을 때 박 담당관은 장관도 기록을 보지 못했고 나만 봤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수사 의뢰 때 유 감찰관의 결재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 검사가 만든 기록 중 수사 의뢰와 모순된 직권남용 불성립 부분이 추후 삭제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감찰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찰 담당관이 감찰관 결재 없이 수사 의뢰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담당관은 그때는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답변에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서 총장 수사 의뢰를 전결 처리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찰위원 7인 전원의 의견은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감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감찰관이 감찰 기록을 읽지 못해 결재를 거부한 점, 죄가 안 된다는 감찰 기록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거나 추후 삭제됐다는 점 등은 조만간 열릴 징계위에서 재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 대혼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가족 관련 수사 등 검찰 일련의 내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1차장 검사가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반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나름의 하극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김 1차장 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의 총애를 받는 핵심 측근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전합니다. 언론과 접촉한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1차장 검사와 최 2차장 검사는 모두 이 지검장으로부터 과도한 수사 압박을 받아온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초 김 1차장 검사는 중앙지검 내 1, 2, 3, 4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동반 퇴진 요구에 대해 이 지검장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만류했지만 돌연 김 1차장 검사에 대한 사표가 전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1차장 검사는 사표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던 중앙지검 지휘부는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앙지검 부장들이 총장의 직무정지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동참했을 당시에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 행동이 실제로 터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의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 사이에도 이 지검장을 두고 이미 조직 내에서 영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뒤 고립무원에 빠진 추미애가 돌연 노무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태설을 일축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혼자서 한참을 웃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아침 SNS에 강원도 낙산사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이것이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린 간절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잣대로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을 검찰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불이 되기 때문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사태설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추미애는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언급하며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추미애는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노무현의 영정사진을 함께 올렸는데요. 노무현 탄핵으로 좌파 진영에서조차 밉상으로 각인되어 온 추미애가 시간이 흘러 당대표가 돼서 본의 아니게 문재인의 최측근인 바둑이 김경수마저 날리더니 이젠 윤석열을 단기간 내에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놓고 문재인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앞서 뉴스 초반에 문재인의 지지율 폭락 소식 전해드렸지만 이날 함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폭락했습니다. 제날 리얼미터가 공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28.9%였는데요. 국민의힘의 31.2%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내 의원들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도부는 뭘 했냐라는 불만의 소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언론과 인터뷰한 한 중진 의원의 말에서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추 장관이 분탕질 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도부는 입을 다물었다고 당 주류를 자처하는 친문도
지지층 눈치만 본 거 아니냐며 지지율이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분탕질이라는 말을 썼지만 아마 사석에서는 똥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나 예상해 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 우파 진영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곤 하죠. 다음 주 12월 9일은 4년 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저도 이날 가슴을 졸이며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매년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옥에 계신 대통령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시고 대한민국 정치사를 오랫동안 겪어오신 어르신들께서도 전직 대통령을 4년씩이나 옥에 가둬두는 잔인한 정권은 그간 겪어보질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설 등 석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어머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상처난 대한민국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우파 시민들의 표를 받아먹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정치권의 그 누구 하나 어루만져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한다 만다 언제 할 거다 말이 많았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시점이 12월 9일, 그러니까 4년 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이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처난 우파 시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고 달래줬는지를 생각하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보도의 강혜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12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 전후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9일은 4년 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인데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언론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가 꼭 필요하다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우리 당의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전후로 이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중론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접촉한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금 전국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로 당내 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수 우파층이 결집하는 하나의 축제의 장을 열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종인의 사과가 자칫 찬물을 껴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어제였던 3일 자신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전날이었던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 상당 기간 어렵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 40대 여성이나 화이트 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이 바로 분노를 표출한 것인데요.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듣기로는 부산 출신 의원 2~3명과 충청 출신 의원 1사람 빼고는 복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30, 40대들이 국민의힘 당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분열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2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가 당대표일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간 주호영 의원을 흔쾌히 복당시킨 일도 있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자기 스스로 조속히 복당시키겠다고 장제원 의원에게 약속하는 바람에 14명에서 15명 의원들의 표를 몰아준 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마도 내가 복당하면 TK, 대구 경북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 자신의 내년도 당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 듯하니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하라고 하는 얕은 꾀인 것 같은데 저렇게 야당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중대 정당으로 만든 리더십으로 어찌 당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은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은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함부로 내뱉은 것은 큰 잘못이다. 정치가 참 무섭다. 정치 앞에서는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도 없다. 나는 사람의 도리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한 분노의 긴 글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배나 넘게 증액됐습니다. 증액 예정이 아니라 증액 편성을 이미 한 건데 의료파업 사태 당시 원점 재논의가 합의됐던 사안이라 정부 여당은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임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옥은 내가 갈 테니 전공의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했던 최대집 회장은 돌연 이낙연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재논의가 아니라 당초 가지고 있던 공공의대 반대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합의 자체가 결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선 게 됐으니 말입니다.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하며 집단 행동을 강조했던 의협 회장부터가 전공의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배신자 행태를 보였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저급한 공공의대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11억 8,500만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억 3천만 원의 5배가 넘습니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당 또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적 근간이 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당 측 관계자는 어제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액은 민주당 쪽에서 올려놓은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대의견으로 틈새 없이 차단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 사관학교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지도새도 모르게 쥐새끼처럼 공공의대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의료계의 재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어젯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뉴스 원고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들려온 소식이었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북한 놈들이 내려와 죽이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숨진 이 씨는 5천억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 트러스트홀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서울 종로 사무소에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이었던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나갔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이미 구속되어 있는 김모 씨 등으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지역 사무실 소파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진 이 씨가 연루돼 있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시작된 옵티머스 수사 초기부터 옵티머스 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넘쳐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왔습니다. 이낙연 측근이 숨졌다는 이유로 수사가 또 다시 한번 뭉개지면 안 될 텐데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숨진 이 씨는 어떤 인물일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진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 씨는 이낙연이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등을 지내는 동안 10년이나 넘게 이낙연 가까이에서 이낙연을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숨진 이 씨는 2014년 전남지사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 때 후보로 나선 이낙연 측의 수천만 원 당비 대납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 정무특보가 됐습니다. 때문에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이 전남지사 정무특보 직함을 갖는 게 말이 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씨가 이낙연을 극진히 모셨고 또 이낙연 또한 숨진 이 씨에게 애착이 강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 이어집니다.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져 더불어만진당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더불어민주당에 또 음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의원이 나오는 음란 영상이 직접 출연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 A씨는 전날 본인의 몸캠 피싱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유포자는 전날 A씨가 소속된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건 만남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A 서울시 구의원이 그렇다고 답하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성추행도 모자라 이젠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 몸을 드러내고 그게 또 유포되기까지 진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 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조기 축구에 나간 것이 알려지며 언론의 강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기 축구를 나간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주말 동안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이나 회식 등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던 때였죠. 최 수석은 곧바로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냈지만 성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국회 본회의 중 다른 곳도 아닌 의원실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한창이었던 2일 밤 9시 30분쯤 국회의원회관 719호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은 뉴데일리 기자는 이 의원의 집무실 안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과 맥주병 다수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에 따르면 기자와 눈이 마주친 이 의원실 보좌관 A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엔 취기가 돌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후 기자는 다음날 새벽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이 의원실이 전날 지출한 술자리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면 이 의원실은 이날 처음처럼 소주 2병, 테라 맥주 3병, 치킨 1마리, 콜라 1.25리터 등 총 53,400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실에서 술상이 차려진 시간대는 국회 본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8시를 넘겨서 시작돼 심야인 이날 밤 11시 30분쯤 끝이 났는데요.
여야는 이날 약 55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104개 쟁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청와대 전 직원 준수 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 내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격리시설 24곳에 수용된 총 누적자 수가 5만 명이 넘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와 접촉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당국은 육해공군 군단사령부별로 코로나 의심 증상자 격리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군 17곳, 해군 3곳, 공군 4곳 등 총 2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올 초부터 11월 말까지 군 코로나 격리시설에 입소한 군인의 누적수는 육군 43,000명, 해군 6,200명, 공군 5,420명으로 총 54,6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밖에 국내 코로나 관련 격리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사망한 군인들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격리시설에서 사망한 누적 군인의 수는 육군 2,800명, 해군 920명, 공군 460명 등 총 4,180명이었습니다. 군 격리자 중 7.65%가 사망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코로나 증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 격리시설과 수용자 및 사망자 수와 관련한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8월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사 6곳을 해킹하려고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미 로이터 통신은 북한 해커들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를 해킹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제넥신 신풍제약, 셀트리온 등 한국 제약회사 3곳, 미국의 존슨앤드존슨,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를 목표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 해커의 해킹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건설 등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이용 중인 사내 인트라넷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였는데 보안업계에서는 북한이 현대차 그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어제였던 3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을 본떠 만든 해킹 사이트가 이번 주 들어 개설됐다가 3일 오후 돌연 사라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현대차그룹 인트라넷의 문패를 비롯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실제와 흡사했습니다. 인터넷 주소도 실제 사이트와 비슷해서 다른 링크 주소인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접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들은 사이트가 회사의 것과 똑같다, 감쪽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북한 해커가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에게 업무로 위장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해당 사이트 링크를 포함해 보낸 뒤 접속하도록 유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부된 링크를 클릭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커들에게 정보가 전송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커들은 실제 사이트에 접속해 사내 기밀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오토웨이를 사칭한 공격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보안 시스템을 통한 차단으로 실제 피해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전수홍 한국지사장은 반도체 기업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해당 회사의 물류 계열사를 해킹해 반도체 운송 정보를 알아내는 등 공급망 공격을 통한 우회 정보 획득 양상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도록 임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행동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KBS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 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었죠.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통일부는 백신을 총괄하는 보건당국과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혼자만의 생각을 공영방송에 나와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어제 3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 아직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어차피 통일부 의견에 동의할 텐데 무슨 협의가 필요하냐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1조 4,749억 원으로 확정된 통일부의 예산 가운데 남북 민생협력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620억 원, 13.7%나 증액했습니다. 반면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54억 원이 삭감되는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예산들은 줄줄이 깎였습니다.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는 북한의 행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이인영은 어제였던 3일 북한이 방역협력에 나서면 경제와 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강력한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북 백신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중국에서 지원한 식량 10만 톤의 수령도 거부할 만큼 코로나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인영을 또라이로 보는 시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07억 원 증가한 1조 4,749억 원입니다. 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에서는 남북보건협력 분야가 올해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370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분야 발굴 및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에 12억 7,100만 원, 4년간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에 1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에서 DMZ 내 기존 출입사무소 시설물 등을 재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DMZ 평화의 길 개방을 앞두고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 각각 48억 원, 30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일반 회계 예산 2,294억 원 중에서는 비무장지대 DMZ를 걸으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를 체험하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에 7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국민들은 평화의 길 걷다가 총 맞아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인영은 왜 자꾸 비무장지대를 걸으려고 하는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증액이 아니라 새롭게 돈을 쳐들이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이인영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부터 진행한 DMZ 통일 걷기 행사와 흡사합니다. 장관 개인 행사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무지막지한 금액의 국민 세금을 쓰잘데기 없이 쳐들였는데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보도해드리기 어려운 점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 만한 광범위한 선거 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 법무부 대변인이 언론의 이 같은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해당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 CBS 방송에 보낸 성명서에서 일부 미디어 매체들이 틀리게 보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법무부가 선거 사기에 관해 조사를 마쳤고 선거에 사기가 없다고 발표했다는데 이는 AP통신이 보도한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이 한 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법무장관은 선거 사기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선거 사기의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했을 뿐이다 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첫날 AP통신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AP통신의 기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2020년 대선 사기에 관해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게 트럼프 측과 법무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가 바이든 후보 표로 집계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인은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며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공화당 공청회에 출석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채 증언했습니다. 지난 1일 미시간 주의의 공화당 의원들의 부재자 우편 투표에 관한 청문회에서 개표소 공화당 참관인이었던 크리스티나 카라모는 선거감독관들이 조 바이든을 포함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불법적으로 표를 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개표 참관인 카라모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4일 오전 자신은 분명 공화당 후보를 찍은 표와 민주당을 찍은 표를 고루 봤는데 선거사무원이 모두 민주당에게 갈 표라고 말했고, 이 같은 상황을 우편투표 개표 총괄 책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지만 자신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 참관인 카라모는 선거사무원이 동시에 2명의 후보에게 기표해 무효 처리돼야 할 표까지 바이든 표로 집계하는 것을 똑똑히 봤고, 이 밖에도 여러 부정행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시간주 국무장관실은 이 증언들에 대한 에포크타임스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트럼프 법률팀에 합류한 린 우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린 우드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전쟁은 제3의 나쁜 세력이 우리 국민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전쟁이라며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악한 시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지난해 인종차별자로 몰린 10대 고교생의 변호를 맡아 가짜뉴스를 퍼뜨린 CNN 등 거대 언론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미국은 공산주의의 중국과 교전 중이다. 정의와 사악함 사이의 전쟁이다라며 진정한 적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코로나 재확산 위기 등의 여파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라며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다시 지지율을 올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여러모로 최대 위기를 맞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단합된 힘으로 우파의 민심을 모아서 분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